예, 안녕하십니까. 변혁 법제정책연구소장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조용호라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정부 혁신과 적극 행정 그리고 인터넷 가버넌스 이 주제를 모여서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제 인터넷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이 법을 사이버로라고 해서 배웠었어요. 사이버라는 게 가상 공간인데 그때만 해도 이 인터넷은 하나의 가상 공간이었고 현실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인터넷은 어느덧 우리 생활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서는 돈을 받을 수도 없고 금융도 처리할 수 없고 행정적인 일까지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부 사이드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체계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종종 보긴 하는데요. 이러한 불균형에 대해서 오늘 한번 논의해보고, 특히 오늘 발제를 맡으신 분이 이수영 정책과 입법연구소장인데, 제가 기억하기로 정부의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그 새로운 시각에서 의견을 많이 내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정책과 입법연구소 의장 맡고 있는 유시영 의장님 나오셔서 기조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책과 입법연구소 의장 이수영입니다. 저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의 주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정부 혁신과 적극 행정 그리고 인터넷 거버넌스입니다. 이 주제 자체가 좀 길지 않습니까? 네, 주제도 길고요. 네, 사실 이것을 제안서로 했을 때는 좀 흥미롭다. 어떻게 정부 혁신과 적극 행정이 이 디지털 대전환과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인터넷 거버넌스와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흥미로워하셨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가 사실 디지털 변화가 좀 많이 급격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그래서 이제 행정 환경도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거버넌스 토대 위에서 이 적극 행정과 정부 혁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에서 이 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 혁신과 적극 행정을 실제로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정부 부처에서 자문 그리고 평가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현장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유튜브로 생중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좀 참여를 한다는 전제하에 제가 오늘의 발제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가 좀 모자라고 또는 부족하고 또는 정부 혁신이 무엇인지 적극 행정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다가가려고 용어 설명도 하고 그 대두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인터넷 거버넌스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논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강의를 할 때에 제 혼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자리는 법제처에 계셨던 조용호장님과 카이스트의 연구원으로 계셨던 민재명 위원님 그리고 이제 현재 스타트업에서 창업도 하고 계시는 박성준 위원님 실제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부 부처에서 자문도 했지만 이제 대덕구라고 하는 공원에서 공동체 관련된 일도 하셨고 현재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는 여인표 위원님과 함께 토론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스타트를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리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한 공통의 노력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이 진리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이제 시작으로 해서 여러 참여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거버넌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터넷 거버넌스라고 하는 용어는 티니스 아젠다라고 하는 이제 정보 사회를 위한 티니스 아젠다라고 하는 데서 이제 합의된 문서에 의해서 정의되었는데요. 정부, 민간, 시민 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서 인터넷의 발전과 활용을 위해서 공통의 원칙이라던가 규범 그리고 의사결정 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말에서 우리가 왜 거버먼트가 아니라 거버넌스라는 말을 쓰느냐라고 했을 때, 거버먼트는 전통적으로 국가의 통제, 정부의 독점적 권한에 의한 것이지만,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인터넷 거버넌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경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함으로써 정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들어서도 자율규제와 공적규제 그리고 정부 규제가 함께 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거버넌스를 해석하는 이제 의미가 좀 남다르긴 한데요. 사실상 최근 과거에 좀 좁은 의미로는 오늘과 같이 인터넷 주소 관련된 기술의 관리나 정책 활동들을 이제 의미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인터넷 기반의 기술이나 어떤 사업 영역들, 전자상거래라던가 빅데이터, 그리고 사이버 보안, 그리고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 내용 규제, 정보 교차와 같은 사이버 공간 전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거버넌스를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터넷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구조의 총체적 관리 시스템이나 지배 구조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터넷 거버넌스는 최근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DNA라고 하는 부분, 빅데이터 같은 것들, 그리고 보안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데이터 댐을 통해서 어떻게 AI와 영호함을 시켜서 이걸 정부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 혁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요, 경제 11위에 달하는 경제 성장을 한 대단한 나라입니다.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결국에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국가고요. 그리고 최근 사례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룬 전 세계의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단한 대한민국이 부패인식 지수 같은 경우는 33위, 국민 삶의 질의 순위는 30위, 그리고 정부 신뢰도 같은 경우는 22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OECD는 이제 선진 국가들 간의 어떤 멤버인데요. 이 국가 멤버십에서 선진국이라고 소위 말해서 경제적으로는 10위에 달하는 국가가 부패인식 지수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혁신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순위는요, 2018년 이전의 순위에 비해서 사실상 1위에서 적게는 1에서 3까지 이제 상승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혁신의 그 성과가 국민의 체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기능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설계하고 공직 부패에 대해서 대응해야 하고요. 결국 행정 서비스가 국민의 편의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적극 행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적극 행정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직자의 어떤 업무적인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공직자들은 법치 행정이라고 해서 법에 근거해서 행정을 펼쳐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행에서 벗어나기가 좀 힘든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급변하기 때문에 기존의 법과 정책만으로는 문제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거나 국민의 삶에 나쁜 영향을 주는 또는 기업의 활동에 방해가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은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야에서 좀 변화가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행정 환경도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그런 기관의 입장에서도 좀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혁신과 적극 행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정부 혁신 같은 경우는 조직, 운영, 사업계 관련된 부분들을 기존의 방식을 좀 바꾸어서 서비스를 바꾸는 거라면 적극 행정 같은 경우는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없는 방식들을 좀 도입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를 좀 고민하는 것이면 전문성은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는 업무의 영역에 전문성에 더해서 현실성을 좀 높여주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혁신은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초점이 되어 있다면
적극 행정은 공직자의 행동 변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부 혁신과 적극 행정은 결국에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고 각각의 서비스 간의 통합적 연계 그리고 새로운 방법의 모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편의를 증대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았던 부분들도 국민들이 체감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높이고 공직 사회를 변화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해서 6대 원칙을 잡긴 했습니다. 이 6대 원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요. 사실상 이 넷문디알이라고 하는 회의에서 사실상의 국가끼리 이제 정보 접근의 자유라던가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라던가 이런 것들을 인터넷상에서도 보장하게끔 되어 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원칙 중에서도 6가지를 좀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이제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원칙을 정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접근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원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고, 다수 이해 관계자 모델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우리가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개회식에서 보셨다시피 인터넷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 시민사회, 정부, 그리고 기업, 산업계, 학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결국 인터넷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인터넷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긍정적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한다는 측면에서 다수 이해 관계자 모델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사례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는 좀 복잡성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참여와 협력이 상당히 필수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 혁신과 궤나 방향을 좀 비슷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보안 같은 경우는 누구나 안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써야 되겠죠. 네. 결국에 보안 문제와도 좀 연결이 될 것 같고요. 인터넷 이용의 역량 균형 같은 경우는 최근에 디지털 전환이 좀 급격해짐에 따라서 결국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대상자들이 인터넷을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제 고령층이라던가 인터넷에 좀 익숙하지 않은 계층 같은 경우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정보 능력을 같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역량을 좀 늘리는 것을 얘기하고요. 글로벌 협력에 기반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늘 그 오병일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인터넷 거버넌스의 문제가 한국의 문제만큼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는 이런 구조로 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유연성 같은 경우는 이 인터넷 거버넌스를 대함에 있어서 어떤 태도에 대한 얘기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거버넌스 기반의 정부 혁신과 적극 행정 사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좀 친숙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비대면 민원 신청 서비스입니다. 정부24라고 하죠. 행정안전부에서 쓰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주민등록 같은 서비스들을 이제 받아서 사용하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주민센터에 방문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의 사이트를 통해서 바로 인쇄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이 터져서 공적 마스크에 대한 공급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결국에 간편하게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이제 개발했었고, 최근에 정부에서 코로나가 이제 많이 확산되니까 사실 회의하거나 이런 또 이제 미팅하는 것 좀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세종시와 서울 간의 거리도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PC 영상회의라고 하는 거, 온나라 PC 영상회의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정부에서 많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확산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사람 간의 이제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을 좀 이제 없애고 그리고 업무를 보는 사무실에서 좀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원격 근무도 도입을 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민간에서는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부에서는 익숙한 방법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정부 혁신과 적극 행정을 인터넷 기반 위에서 활용하려는 또는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려는 전략들을 많이 구사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터넷 거버넌스 그리고 정부 혁신, 적극 행정이 왜 더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드린다면 저는 이 뷰카 시대를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변동성이 더 크고요. 불확실성도 큽니다. 심지어 이 문제에 대한 사안들이 복잡하고 심지어 이 문제가 어떤 것인지 모호하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면 메타버스에서 살인을 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진짜 우리 현실에서의 살인과 똑같이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빅화 시대에는 회복 탄력성,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서도 평정을 좀 찾아야 되고요. 불확실성에서도 민첩하게 행동해야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이고, 복잡한 문제 속에서 단순한 원칙들을 좀 찾아서 집중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모호함을 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을 좀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회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대전환에서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보면 어떤 급격한 배경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2차 산업혁명에서는 증기가 그랬을 것입니다. 2차 산업혁명에서는 조립 라인이 그랬을 것이고요. 최근에 우리가 왔던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그 기능들을 많이 해왔을 겁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있죠. 디지털 기술들.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인터넷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클라우드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결국에 전통적인 비즈니스의 디지털화를 촉진해서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액세스할 수 있는 서버 그리고 이러한 서버 속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를 말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의 정보 자원들을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해서 또는 전환해서 보안성도 강화하고 운영 비용도 절감하면서 비상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정부 주도의 방식을 정부가 개발했던 서비스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의 협력, 민간 클라우드의 성장을 또 지원하는 그런 계기로도 활용하고 있고요.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휴대폰에 연결을 해서 에어컨 같은 걸 이제 켠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생활 속에서 사물들을 좀 유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 통신 기능을 내장해서 인터넷에 연결하는 서비스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성범죄자 전자팔찌는 이제 GPS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이런 서비스도 사물 인터넷에 기반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물 인터넷의 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고속도로에서의 이 하이패스 같은 경우도 이 사물 인터넷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이제 메타버스와도 연계되어 있고 좀 재밌는 이슈이긴 한데요. 현실 세계에서 기계라던가 장비라던가 사물 이런 것들을 가상 세계에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데 활용되고 있는데 결국에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은 앞에서 얘기 드렸던 사물 인터넷과 연계가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가상 세계에서 어떻게 좀 실제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뭐 교통사고의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예측할 수 있음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기술들이 대부분 인터넷에 기반한 기술이다. 그래서 인터넷에 기반한 디지털 기술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터넷 거버넌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정부 혁신과 적극 행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자체 사례입니다.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 IoT 기술, 사물 인터넷을 좀 이용해서 재난안전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교량이라던가 공영주차장이라던가 이런 곳에다가 유무선 센서를 설치했었습니다. 이 교량 같은 경우는 흔들리는 것, 차량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충격을 얼마만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빅데이터화했고 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좀 이제 사후에 처리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실제로 만든 사례입니다. 정부 혁신과 적극 행정이 대표적인 사례로 뽑히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의 모든 기반은 인터넷에 있다. 그리고 인터넷 기술들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클라우드 인프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5G 통신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했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 지방자치단체도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아주 친숙한 사례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예방접종 서비스를 이제 우리가 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를 앞두고서 아무래도 예방접종을 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목통이 좀 터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10시간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대기 시간이 길어졌던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했던 사례가 인터넷 거버넌스와 연계가 있고 결국에 우리 사회와의 그런 민간과의 협력이라는 측면에서도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적극행정 사례로도 실제로 했었는데요. 과기정통부의 이병호 사무관이 국민 모두를 위해서 이런 예약 시스템 서비스를 좀 개선했던 사례가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뽑히기도 했고 실제로 포상도 받게 된 사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먼저 민간합동 TF를 좀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총 24개 기관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공공기관들, 키사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터넷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이제 산하기관들도 이제 참석을 하게 되고, 정부는 당연한 거고요. 민간 기관들이 좀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카카오라든가 이제 토스라든가 이제 이런 민간 인증 같은 것들이 같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이제 개선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개선 사항이 무엇인지 일단 찾기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실험해보고 결국에 운영 관리까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백신 예약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한번 보았더니,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서비스를 이관해서 신규 개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용량을 좀 잘 받아들인다는 측면이 있고, 또 이제 민간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로 이관해서 신규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 인증 방법들을 과거에는 공공적인 정부의 그런 이제 로그인에 의해서 활용됐다면, 이제는 민간 인증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민간 인증 중에서 편리한 것들을 골라서 선택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신호등 기능들을 좀 도입을 해서 이 민간 인증 같은 경우는 원활하다, 이 민간 인증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과도하다, 그래서 접속자들이 많다, 이런 것들을 표기해서 예약자들이 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적극 인정과 기술이 만나서 국민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결국에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익숙한 국민들로부터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정말 유의미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비스가 이제 언론 보도에서도 이제 많이 됐었는데, 110시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대기 시간이었다가, 우리가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대학생들이라면 이제 우리가 수강 신청을 할 때 말도 안 되게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접근이? 근데 수강 신청보다 빠른 서비스라고 해서 좀 평가를 좋게 받았던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디지털 격차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키오스크 이용 같은 것들이겠죠. 모바일로 이제 KTX라든가 버스 예매한다거나, 그리고 인터넷 미등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사실상 이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문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가 2020년 8월부터 디지털 배움터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디지털 배움터가 가까이 있어야지만 내가 가서 배울 의지도 생기고 접근성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센터라든가 문화센터와 좀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만족도나 활용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서비스의 장소들이 1000개소 정도 됐고, 지역 주민도 80만 명. 네. 그리고 강사들의 좀 채무빙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포터즈들도 약 8,000명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94%에 달하는 이런 좋은 혁신들의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정부 간의 협업 체계를 좀 구축하기 위한 것들이 이제 지금은 광화문 1번가라고 불리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협업 이음터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관계된 유관기관들끼리 어떤 업무적 협업이 필요할 때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고민한다면 광화문 1번가에 있는 협업 이음터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식품 창업 기업의 식품 안전 역량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함께 협업을 해서 창업보육기업을 지원하고, 더불어서 이제 소비자로부터 그 식품 안전을 관련된 서비스를 함께 했던 측면들, 그래서 효율화를 좀 강화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에 인터넷 플랫폼을 좀 기반으로 해서 정부 혁신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인터넷 거버넌스 토대 위에서 정부 혁신과 접근 능력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게 세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디지타이즈라고 해서 디지털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날로그 형식의 정보와 문서들을 디지털 형식으로 변화시키는 것들이죠. 이 서비스는 최근에 정부24 서비스들이 활용됐었고, 이런 것들이 민간에 있는 토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PDF 형태로 다운받을 수도 있게끔 되어 있었죠. 그래서 1차 디지털화는 이미 성공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2차 같은 경우는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기술들을 기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다가 좀 적용하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보셨던 민간인증과의 연계 서비스, 그리고 이 기술들을 좀 활용해서 정부가 혁신적으로 나아가는 방향, 이런 것들도 현재 2차 단계는 나아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종 목표는 저는 트랜스폼, 디지털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의 경험이라던가 비즈니스 모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재구상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데이터 댐이라던가 양질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AI와 좀 융합시키는 서비스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에 현재의 사례를 좀 드리면 과기정통부에서 의료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AI와 융합을 시켜서 닥터 앤서라고 하는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개발했더니 의사들이 희귀질환성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데요. 적게는 한 달에서 많게는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서비스를 했더니 5분에서 10분 정도면 이 희귀성 질환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혁신의 이 트랜스폼 형태가 이제 더 많이 확산되고 이런 부분들이 당연한 문화처럼 당연한 업무처럼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적극 행동도 좀 펼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러한 앞에서 얘기 드렸던 디지털 혁신들에 대한 방향들을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정부24였고요. 그리고 홈택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금 관련된 납부 서비스, 국세 업무를 좀 보게 됐는데 홈택스뿐만 아니라 손택스라고 해서 모바일 서비스도 좀 제공하고 있고요. 실제로 직관적으로 민간과 좀 유사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이 이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UX, UI 디자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정부 서비스들이 재디자인되기 위해서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들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블록체인들을 좀 활용해서 약간 중복되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도 이제 현재 시행 단계로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국세 업무 제공에 대한 부분들이 17년도에는 75종이었다가 20년도에 들어서 700여 종까지 확대되는 서비스. 그리고 정부24 같은 경우도 9만여 종, 그리고 민원 같은 경우도 5천여 종, 정책 정보 같은 경우는 100만여 건에 다르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 거버넌스의 6대 원칙 중에 하나인 이제 글로벌 협력을 통한 이제 규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법제처에서는 법령 정보 서비스를 좀 잘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는 법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면 네이버에 뭐 민법이라고 치면 민법 관련된 그 내용 법령 정보 서비스를 바로 받아서 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법에 대해서 좀 해석이라던가 또 법에 대한 사례 같은 것들 찾을 때도 법제처에 들어가면 법령정보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실제로 법에 대한 조문에 따른 해석이라던가 내용 그리고 법의 최근의 변화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서비스들이 결국에 법치행정 그리고 법에 근거한 국가 발전 이런 데다가 좀 많이 투자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좀 당연할지 모르지만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들, 미얀마 이런 국가들에게는 사실상 당연하지 않은 부분들이죠. 2012년도쯤에 이제 아시아 법제 포럼이라고 하는 것들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법제 각각 국가들이 모여서 법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아시아 국가들끼리의 법제 교류를 통해서 선진화되는 사회를 좀 구축하는 부분들도 많이 논의가 됐었고,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코로나 이후에 좀 회의가 좀 힘들어졌다면 법령정보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좀 제공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특허넷도 만들어서 특허넷의 중동 진출을 좀 확대하고 파라과이에 특허 문서를 또 전자화하는 지원을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스타트업들이 해외 진출도 지원할 수 있게끔 한다는 측면, 이런 것들도 다 결국에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와 좀 관계되어 있고 인터넷 거버넌스 위에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정책 결정을 위한 기본 원칙은 인터넷 거버넌스라고 불리는 이해 당사자들, 정부, 인터넷 주소 이용자, 그리고 기술자, 사업자, 시민단체, 국제기구, 참여자 모두가 모여서 다자간 협력에 의한 상향식 결정 구조에 기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거버넌스에는 강화된 협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적극행정 추진 과정 속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과 좀 연계되어 있고,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와 협력이라는 측면과 공통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새로 들어선 철새 정보를 비롯해서 과거 정보를 포함한다면 우리는 전자정보 순위에서만큼은 항상 1위를 했던 국가입니다. 결국 디지털 정부라는 기치를 많이 내세우고 있고 이와 관련된 이슈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자 툴이 바로 저는 인터넷 거버넌스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부 혁신을 이제
또는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댐이라고 하는 아주 양질의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과학 행정을 좀 구현해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현안들이 많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좀 분석 기능들을 좀 도입한다면 범정부가 공동으로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정부 혁신으로 나아가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들이 통합적 선제적으로 제공되는 부분들도 역시 인터넷 플랫폼의 서비스와 좀 연계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국민 비서죠, 굿비라는 데서 알림 같은 것들을 또 알려주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이런 스마트 기술들은 결국에 반복적이고 따분한 업무를 줄이면서 업무의 몰입도를 높여주고요. 그리고 새로운 연구라던가 개발들을 하는데 좋은 기능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세션의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이런 인터넷 기반 기술의 활용이라고 하는 인터넷 거버넌스와 지속 가능한 정부 혁신과 적극 행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무원, 기업, 창업가, 시민사회, 언론, 국민과 같은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역할들을 좀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관행 대신에 관심 한 큰술, 규제 대신에 혁신 한 방울, 참 쉬운 적극 행정, 함께 사는 행복 레시피,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적극 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인터넷 거버넌스 토대 위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오늘 다양한 참여자,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의미 있게 저도 들었습니다. 직접 한 일도 있고, 이제 제가 작년에 공직을 퇴임을 했는데 있으면서 했던 일도 떠오르고 많이 들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것도 있었는데, 불카라고, 이건 왠지 이수영 의장이 만든 용어 같은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복카 같기도 하고 불카. 예. 그리고 디지털화된 것을 트랜스폼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저것이 적극 행정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행정부가.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옛날 걸 가지고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행정하지 말자, 그런 뜻을 받아들였고요. 적극 행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것은 제가 얼마 전에 법인을 만들었는데 그 어려운 허가 과정을 거쳐서 법원에 갔더니 똑같은 서류를 또 한 번 내야 되는 거예요. 난 도에서 그 서류가 넘겨갈 줄 알았더니 행정부와 사법부는 벽이구나 하는 생각. 그 사법부에서도 이런 일이 좀 많이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인터넷 등기소도 있고 다양할 텐데, 그리고 또 입법부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문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오신 패널 분들이 계십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이 저 포함해서 4명이 계시고요. 그리고 온라인에 3분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현장보다 온라인부터 먼저 좀 들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우리 김윤지 부산제일경제 기자님하고 박영미 전 평생교육진흥원장님하고 이준우 청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박사님하고 이렇게 3분이 먼저 스타트 끊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참석한 패널들의 토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지 기자님 준비되셨나요? 이라는 측면에서 또 그리고 인터넷이 저희가 강국인 만큼 그 인터넷을 통한 정부 혁신에 대해서는 되게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2가지 정도가 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사실 그 스타트업 쪽이랑 많은 취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요즘에 나오게 되는 중요한 개념이 오픈 이노베이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혁신이라는 개념이 기존에 있는 어떤 뭐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자기들이 해결하기 조금 어렵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까다로운 부분을 이제 스타트업과 협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해결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요즘에 최근에 많아지고 있어요. 뭐 CJ라든지 아니면은 뭐 롯데 그리고 뭐 부산의 조강 페인트라는 기업 등등 다 그런 스타트업들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자기들의 약간 한계 이런 거를 극복을 하고 새로운 시장을 찾아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정부 혁신과도 사실은 맞닿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그러면 결국에 이제 정부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민간인들과 우리 시민들과 만나는데 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제 혁신을 한다는 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오픈 이노베이션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기업에서 트렌드인 만큼 이제 민간에서 정부들도 더 좋은 아이디어들을 얻어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수영 씨가 발표하신 대로 사실 그 양질의 정보를 그냥 이렇게 제공하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 어떤 유의미한 자료를 뽑아내고 패턴을 보는 것은 뭐 물론 이제 정부에서도 잘 하고 있지만 저는 그 연구 분야라든지 아니면 민간 분야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실제로 도움이 될지를 더 아이디어를 좀 자유롭게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리 정부 혁신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사실 거버넌스인데 이 거버넌스 쪽에서는 보면 인터넷 여론이 되게 어쨌든 여론이 형성이 돼서 그 여론을 모은 것들을 행정에 반영을 하는 게 저는 그 올바른 거버넌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이제 제가 청년 거버넌스도 좀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공무원들이 결국에 그 청년들이 원하는 어떤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기반이 되는 그 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제도가 됐던 규제가 됐던 뭐 등등 어떤 조항에 근거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정부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거버넌스라는 개념에서 최근 들어서 계속 활발히 되는 게 뭐 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행정에 참여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것도 좋은데 결국에 그 중간의 축인 이 법이라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원활하게 되기는 힘들다라는 게 저의 좀 결론이라 가지고 그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론을 모으고 자기 의견을 개진을 할 수 있게 된 거는 좋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모아서 이제 법제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다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서 그걸 가지고 그 법을 근거를 가지고 행정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이 또 일을 하신다고 하면은 더 잘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박영미 우리 전 원장님 부탁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박영미 전 부산 평생인재, 말 막 제가 헷갈리네요. 저 오래 일한 지 오래돼가지고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입니다. 저는 우선 민주주의 정부에서의 정부혁신, 적극행정의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짚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목표는 우선 하나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혁신해서 더 나은 삶을 우리 국민들이 누리는 데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국가 정치와 행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과거에 불가능했던 이런 목표들의 실현은 저는 이제 우리 삶과 사회 일부가 된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정부 혁신과 적극 행정의 목표를 잘 인식하고 있는 곳에서는 혁신이 일어나고 목표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는 그냥 디지털화 수준에 머무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비춰 정부와 공공기관 혁신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물론 이 두 가지 모두 다 그 국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라고 하는 측면이고, 아직 제가 이렇게 국민들이 주인으로서 이 정치, 이 정책, 행정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평가에 이르기까지 참여하는 이런 사례들은 제가 아직 못 찾아봤는데,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 저 캠코라고 줄여서 이야기하죠. 이 캠코에서는 부실 자산을 관리하고 청산하고 기업 구조 조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곳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인 캠코에서는 국민에게 안정을, 기업의 활력을, 국가 재산의 가치를 더하는 리딩 플랫폼이라는 비전 아래서 가계, 기업, 공공부문에서 상시 재기, 다시 일어나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캠코는 국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유 BPM,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 국유 BPM을 도입했습니다. 창구에 방문할 필요 없이 국유 재산을 배부하고 매매하고 이렇게 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해서 국민 편익을 정대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좀 획기적인 것이죠. 옛날에 이걸로 인해서 땅을 하나 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어떤 국민 편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이제 몇 년 전에 개설한 건데요. 온비드라고 국유재산 온라인 서비스인데 여기서 이제 각종 서비스 신청, 결과 조회, 계약 조회, 계약서 출력 이런 국유재산 관련 상담 업무를 고객이 직접 민원 신청하고 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크게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게 뭐 예를 들면은 뭡니까 드론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직접 그 현장에 가지 않아도 다 이렇게 그 지역의 땅이라든지 주변 지형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비스에 접속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이 굉장히 이제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좋은 사례가 보면은 이제 제가 있었던 부산 인재평생교육기관이 평생교육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에서 그렇다면 부산 평생교육 정보망이라면 부산에서 계획되고 진행되는 모든 교육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올라가서 누구나 쉽게 이 교육 정보를 보고 내가 갈 수 있는 가고 싶은 곳에 신청을 하고 그래서 그 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는 그렇지 못해요. 현재 진행하는 강좌 정보를 취합하고 거기서 강좌 정보를 처음 홍보한 페이지로 연결하는 역할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강좌 정보만 알고 그 페이지로 들어가서 다시 이제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부산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담당 직원들이 일일이 개별 기관의 강좌 정보를 정보망에 이렇게 옮기는 수고를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낙후한 거죠. 이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 1학년 때 내가 이 과가 참 잘 나간다 생각해서 신청했는데 대학 4학년이 되어서 이 과가 좀 약화될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은 과가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대학에서부터 대학생들이 평생교육을 받아야 할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면 일반 사회인들은 이 평생교육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낙후한 상황인데 제가 이제 원장일 때부터 이 부산 평생교육을 플랫폼을 만드는 데 투자하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시와 시의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보면 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정책 형성 과정부터 실행과 평가까지의 과정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도 우리가 높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민주주의 정부에 걸맞는 정부 혁신, 적극 행정을 하자는 방향성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 고유성이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역할만 아니라 해당 부문과 역할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하고 이해관계 국민들이 기관 운영과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데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 현장에서 평생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일 가지고 어떻게 정부 혁신을 이루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잠깐 온라인 계속하기 전에요. 저희 그 현장에 있는 민재명 우리 연구위원이 계세요. 민재명 위원님 먼저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랩의 민재명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 혁신과 적극 행정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정보통신 엔지니어 관점에서 행정 효율화와 사회 운영 메커니즘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행 증빙 서류 대부분이 민원인이 관공서에서 발급받아서 다시 관공서로 제출을 합니다. 이를 민원인이 2번 하게 되는 셈인데요. 이걸 오른손에서 발급받아 왼손으로 전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데이터 연동해서 동의 버튼만 눌러도 되는 일입니다. 서버가 몇백 대면 충분할 일을 전 국민과 공무원이 나서서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좀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행정의 억압에서 국민을 해방하는 일이 첫째 가는 적극 행정이고 정부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는 바위를 왼쪽으로 옮겼다 오른쪽으로 옮기는 일을 반복하는 소모적인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생산성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디지털 거버넌스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사회를 운영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의제의 한계를 넘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디지털 민주주의로 급속하게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 발명품이라고 볼 수 있는 정부라는 시스템은 아주 오래된 것으로 그동안 정부 구조는 특별한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세기 동안에 과학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우리들의 세계관도 함께 변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공직사회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 접근의 방식이 새로이 제기되면서 과거 정부와는 다른 조직 운영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자정부 모델은 그동안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정부 조직과 관료, 부처 간 칸막이, 비능률성, 저생산성 등 기존의 관료제와 계측제가 갖고 있는 병폐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 기존의 행정체계에 기술만 덧칠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말이 끄는 마차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시스템이 요구받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개방적이고 분산화된 구조로 중앙 집중형 서버 없이 모든 사용자의 거래 정보를 암호화 구조로 공개하여 상호 검증하고 거래 편의성의 보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이 가능합니다. 블록체인은 과거의 기록을 모두가 공유해서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기술이기에 이를 통해 단기간에 사회 전체적인 신뢰 구축을 크게 확대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무비용,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심적인 촉발 매개체 역할을 누가 수행할 수 있을지가 매우 중요할 텐데요.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 및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정치, 사회, 리더 그룹은
거대 정당 중심 구조 상에서의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 중개인이 아니라 정책 전문가들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의견은 실시간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책시장의 선도자 역할은 기존의 정부 또는 민간 싱크탱크인 정출연, 지출연, 대기업 연구소 등이 지금까지처럼 경로 의존적으로 수행하게 될 수는 있으나 이들의 관습적인 하향식 닫힌 구조는 많은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시장의 태동과 발전 속에서 실질적인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확대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데모크라시 OS, 뉴질랜드의 의사결정 플랫폼 루미오, 미국의 브리게이트 미디어, 핀란드의 오픈 미니스트리까지 디지털 거버넌스의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이 통치 시스템의 변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130만의 에스토니아, 스페인의 포데모스 정당, 덴마크의 자유동맹당 등에서는 국가와 정당 차원에서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행 시스템에서 국민과 대리인 사이의 신뢰는 오랜 기간 추락해 왔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 국민 주권 대표기관으로 온라인 하원을 구성한다면 대리인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 운영 메커니즘을 혁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하원 제도가 갖는 협치의 장점과 시간, 비용 등의 문제가 해결된 직접 민주주의의 장점을 구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민재명 의원님이 제가 만난 지가 꽤 됐는데 역시 만날 때마다 이 신선한 아이디어를 많이 던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정치 중개인, 블록체인 기술을 위한 정부 가버넌스, 뭐 말이 끄는 기차의 내비게이션을 단다. 아주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다음 다시 온라인으로 들어갈까요? 우리 또 이진우 박사님 연결하겠습니다. 이진우 박사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지금 4차 혁명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제 강의보다 오늘 이수영 의장님의 강연을 들었다면 더 큰 배움을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4차 혁명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행정 분야와 기존의 법 제도는 사회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변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난제에 대해서 유연한 대응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행정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이 수동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자로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의식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이수영 의장님께 궁금한 점을 그냥 여쭤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적극 행정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많은 성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강연에 소개되어 있지 않은 사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적극 행정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직사회에서는 적극 행정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적극 행정을 가로막고 있는 한계점이나 장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장애와 한계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됐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된 지는 사실 이제 3, 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앞에서도 이제 아실 겁니다. 법치 행정이라는 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이제 행정을 펼칠 때에 법에 근거해서 다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기존의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법령의 해석이 모호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사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책임을 오로지 본인이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적극행정이 도입되면서 적극행정을 하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열심히 했다면 포상도 지급하고요. 성과급이라던가 승진도 되고 있고, 또 만에 하나 실수를 해서 이제 만약에 결과물이 좋지 않더라도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책임보험이라던가 또는 면책제도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면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글이라고 하는 기업이 우리가 혁신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구글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구글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했을 때 용인하는 문화가 있어야만 적극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적극 인정을 활성화했던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는 대부분 전자문서화된 부분들입니다. 공무원증도 요즘은 최근에 다 전자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 나의 데이터들을 좀 활용해서 결국에는 이제 전자공증이라던가 재외국민의 영사민원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디지털로 발급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가장 좋은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접근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좀 구현하기 위해서 뭐 공공이라던가 금융이라던가 의료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데이터 신산업들을 좀 이제 길러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법적인 걸림돌이라던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공직 사회에서의 그런 문제들, 예를 들면 뭐가 격렬히 적극 행정을 펼치기보다는 적발이라던가 감시 위주로 된다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부처 간의 장벽 같은 것도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서 부처 칸막이를 줄이는 것도 역시 인터넷 기반의 거버넌스 토대 위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답이 되셨나요? 네, 예. 좋은 대답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 여인표 우리 공공체 대덕구에 있는 공공태 센터 팀장이셨어요. 그리고 지금 청년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여인표 우리 정학관님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메타플래그 대표 여인표입니다. 바로 본론에 들어가자면 우리는 코로나19 이후로 더욱 가속해야 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우리나라의 45% 면적에 불과한 에스토니아는 2014년부터 온라인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전자 영주권 발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1만 2천 개가 넘는 전자 영주권이 발급되었고 발급 국가 중 16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신청 이후 1위는 에스토니아에서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라고 통계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작은 국가는 이미 디지털 국가를 천명했고 8년 차에 디지털 선도 국가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복잡하고 거대한 정부는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려 불필요한 단계를 만들어 놓거나 스스로 찾아야만 혜택을 주는 지원 제도는 시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절반도 되지 않는 국가 에스토니아에서 디지털 시대의 국가란 무엇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2020년 에스토니아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을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조건의 충족됨을 스스로 증명하여 지원을 받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조건에 충족되더라도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컴퓨터 사용이 원활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면 조건 충족 내용을 찾을 방법이 부족했기 때문에 스스로 소명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면 현재는 온라인에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로 진행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과거보다 조금 더 나아졌을 뿐 본인이 정부 지원 내용을 직접 알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디지털 정보 소외자가 발생합니다. 정부의 진행 방식이 편리하고자 국민이 불편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미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어디서 일하는지,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자녀는 몇 명인지 등 정부는 국민의 많은 정보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적재적소에 지원하지 못하는 것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글로벌 정부에 뒤처지는 정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할 수 있습니다. 민간 디지털 기업들이 고객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배우면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고객, 즉 국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정확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방해하는 요소는 다양하겠지만 그중 바꿔나가야 할 중요한 것으로 정부가 주는 권한의 독점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사라진 업종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업종 전문가들이 더 좋은 가치가 있는 제품, 서비스가 증명되지 않으면 도태되기도 하고 새로운 업종에 밀려
밀려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부가 규정한 시험에 통과하면 전문가로 인정하고 권한을 독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100만 원 이상의 옷을 입으면 멋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로 한다라는 내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디지털 시대는 증명이 빠른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객에게 도달했고 만족도를 줬으며 재구매율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계산돼서 나옵니다. 정부의 관점은 전문성이 적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증명한 사람은 엄연히 다른데 합격한 사람이 증명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육성된 디지털 전문가를 정부는 직접 고용하고 디지털 전문성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어 디지털 정부의 기틀을 잡아나가는 것이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정부 혁신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멋있는 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100만 원 옷을 입으면 멋있는 사람으로 간주한다. 현재 정부의 모습 같기도 하고 저도 공직에 몸을 담았었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그 복지에 있어서의 신청주의, 제가 최근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인수위원으로 이렇게 참여하면서 이 문제를 한번 지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왜 복지 전달 체계에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 하면 신청을 하라는 데서 나오는데 사실 정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누가 대상자인지. 보내서 주면 되는데 신청을 안 하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더 가야 되는데 여기서 가로막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이수영 위원장님 얘기하던 그 법이죠. 법. 신청주의. 개인의 정보 보호라는 미명 속에서 있는 이것이 근데 차근차근 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온라인에 한 분이 더 계신 거를 우리 송채원 우리 형사 법무정책연구원의 주임으로 계시는 송채원 우리 주임님 연결해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송채원입니다. 오늘 이수영 의장님 강연 잘 들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공론의 장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권 분야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장애인 당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제 의견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거버넌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입니다. 인터넷 거버넌스는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를 포용한다는 방향성만 정해진 상황입니다. 다양한 이해 당사자를 포용한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는 공정의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우리 인류는 약용국가에서 복지국가로의 변화를 모색했고 인권과 참여의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정부의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시면 공정한 연대, 공정한 협력이라는 말이 어색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 이유는 공정이란 경쟁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경쟁은 승리를 해야 차지한다는 관점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불공정하다는 비난을 받게 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정부는 공정을 지향을 하게 되는데 불공정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인권이라는 가치의 부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이해관계를 포용하기 위해서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수적입니다. 나의 이익을 사회적 약자나 경쟁자에게 배분하고 가치가 대립할 경우 인권의 가치에 기반하여 무엇을 우선시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공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절차나 분배, 응보에 대한 공정을 논하기보다는 인권의 보호라는 대전제를 염두에 둔 공정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거버넌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공정사회보다는 인권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전자정부에서 적극 행정을 실현하는 방안입니다. 인터넷 거버넌스는 인권이 소외되기 쉬운 환경으로 디지털 전환기에서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정보 접근 취약계층은 가장 먼저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청소년의 경우에도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나 제2외국어 구사 능력의 격차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거버넌스로의 전환은 기존의 참여 불평등과 계층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좀 효율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새로운 불평등을 야기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더디다고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국민이 전자정보의 수동적인 서비스의 소비자로 남게 된다면 인권사회로의 진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 가치에 기반한 적극 행정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시민 간의 사이버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인터넷 거버넌스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참여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행정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책임성 및 응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기반 행정 서비스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적극 행정의 목적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소중한 시간에 제 짧은 생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공론의 장에서 더 나은 의견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형사정책연구원 쪽에서 이제 인권 문제를 다뤄주셨어요. 그냥 사람들을, 국민들을 단순 소비자로 보지 말고 인터넷 가버넌스 시대에서는, 디지털 시대에서는 생산자로 봐서 같이 해달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름은 토론자 명단에 제일 먼저 올라와 있는데 제일 나중에 하게 된 우리 박성준 파트너스 한국법인이네요. IB 파트너스 컨설턴트로 계십니다. 좋은 의견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IB 파트너스, 주식회사 IB 파트너스 한국법인 대표로 맡고 있는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흔히 저희 구글 엑셀레이터 프로그램에서 컨설턴트로 활동을 했었고, 지금 현재 빅데이터 시대에서 제일 많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아마존 AWS 센터에서 정부와 함께하는 민간인과 피어 센터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하였습니다. 일단 저는 여러 패널 분들의 의견에 진짜 많이 공감했는데요. 그중에 특히 이제 여인포 대표님 의견에 많이 동감했던 것 중에, 정부는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정말 많이 동감했습니다. 이제 제가 사실 패널에서 준비한 찍어보고 싶은 문제는 정보의 격차였습니다. 사실 이제 그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사실 새로운 단어는 아닙니다. Government plus Alliance는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부와 민간의 협동 협의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오늘날에서야 거버넌스가 이렇게 많이 논란이 되는 것일까? 많이 사람들이 중심을 서는가 하면 사실 앞에 있는 인터넷이라는 그 하나가 중요합니다. 인터넷 거버넌스가 사실 우리 토의의 제일 중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터넷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고 누구나 손쉽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청원 제도와 같이 청와대에 직접적으로 청원 제도를 맞춰서 국민들이 직접 법안을 바꾸는 발의를 과거보다는 좀 더 쉽게 논의할 수 있고,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서 정부는 좀 더 쉽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다 접속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만들었지만 누구나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접속은 할 수 있으나 그 방법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어떻게 한 번씩 경험을 해봐야 되고, 내가 또는 친구 또는 지인 또는 회사로부터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까 조용호 과장님 제가 예시 하나 드리면, 법인 등록하시는데 저희
오래 걸리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외국 법인을 한국 법인 등록하는데 일주일 걸렸습니다. 저희는 온라인을 통해서 미국에서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그 서류를 자동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컴퓨터로 법인 등록을 하는데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인터넷 등기소랑 연동된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과연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법인 등록 시스템에 구글과 연계한 온라인 등기소가 하루 접속자 수가 15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제가 법인 등록을 했을 때 동시 접속자 수가 3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즉 한국 정부는 많은 이런 정부 시스템을 단순히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런 정부 시스템을 구축을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홍보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사용법을 알려야 합니다. 거버넌스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어세서빌리티, 접근성이라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로 하는지, 어떤 데이터가 필요적이지 않은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핑거프린트 센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검색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꼬는 말인데요. 사실 저희 부모님, 제 친구 주변에는 저에 비해서 핑거프린트 센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단순히 이들이 검색을 못해서 검색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데이터들의 수용과 접근성에 개개인마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블록체인 시대에서 현재 이미 데이터는 곧 돈이 된 시대가 왔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정보는 단순히 소득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 불평등의 문제는 앞으로 더욱 더 큰 문제를 더 야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극 행정이 필요한 이유, 저는 단순히 제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러한 데이터의 차별성을 줄여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손쉽게 소득분이와 코로나 지원금 같은 방역지원금을 청구하는 법을 알아서 쉽게 돈을 받는 반면 컴퓨터를 모르고 모바일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내가 지원금을 받을 대상자인지 확인조차 하기 어려운 정도로 정보의 격차의 시대에 저희 놓여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여러 가지 거버넌스 협의들과 국민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개방하고 이러한 빅데이터들을 정부 스스로 가공해야 하며 이런 가공에서 정부가 모자라다면은 민간 기업들의 힘을 빌려 데이터를 가공하고 다시 재생산한 다음에 이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적극 행정으로서의 정부의 역할은 저는 정보의 공유 그리고 빅데이터를 어떻게 선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정부의 적극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그 공직생활 한 33년을 했는데 중간에 한번 생활법령 과정이라는 것을 2007년도에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인터넷 기반 서비스 제공하는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이제 부서의 과정인데 그때 어떤 의문이 들었었냐면요. 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는 전 국민이 똑같아야 되는가? 이게 제가 갖고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그 당시 40세인데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복지 서비스는 어떤 것들인데 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들어가도 일일이 이걸 다 찾아야 되나?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홈페이지를 바꿔주면 안 되나? 왜 경복궁 19세기 아니 그 600년 이상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한테 있듯이 정부 부처의 홈페이지조차도 왜 이렇게 똑같은 모습이어야 되나? 해가지고 사실은 그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개인별 맞춤형 뭐 정보 제공해서 제가 국무총리 공무원 제안에서 표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도 실현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슬프긴 하지요. 예, 그런 어떤 정부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 또 그래도 그러나 행정부는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저한테 공직생활 중에 제일 올해 기억에 남는 일 하나는 헤이딜러 사건이었어요. 아마 헤이딜러 다 아실 거예요. 그것이 폐업 위기에 있었다는 것을
왜? 자동차 관리법에 온라인 경매 사업자도 경매 부지, 땅을 사서 갖추라. 그 판매되는 비율에만큼. 헤이딜러가 엄청나게 온라인을 통해서 중고차 거래를 하는데 그 땅을 갖추려면 어마무지한 돈이 듭니다. 근데 온라인 경매장한테 왜 땅을 갖춰야 됩니까? 실제 근데 이런 법이 통과가 됐어요. 시행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중간에 그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조정한다고 뛰어다녔던 일 생각나고 전 그게 굉장히 저한텐 한국 사회가 이런 법이 통과될 정도로 인터넷 가버넌스가 취약하구나 하는 걸 경험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1년 만에 다시 제대로 들어와가지고 헤이딜러가 잘 사업하고 있는 걸 보면서 행정부뿐만 아니고 입법부, 사법부의 인터넷 가버넌스가 더 잘 퍼져 나가서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되고 세계 이 분야의 선두로 유지하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플로어에서 의견 있으신 분 얘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유튜브에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십시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